지난 영상 더운 것도 힘든데 늙기까지 라는 영상에서 DNA 메티라를 이용한 후성유전학적 생체시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선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유전학적 생체시계는 노화와 관련된 선별된 유전자, 즉 바이오마커의 DNA 메티라 정도를 분석해서 개개인의 생체 나이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관련 유전자의 메티라 정도가 다르다는 현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서는 관련 유전자의 메티라가 적어서 해당 유전자들의 발현이 많이 일어나지만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DNA의 메티라가 점점 쌓이게 되면 이 유전자들의 발현이 줄어드는데 그 결과가 노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지요. 특히나 동일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살아온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적게 또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더 많이 메티라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고유의 생체 시계를 가진다는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티라는 유전자의 앞쪽에 존재하는 CPG 아일랜드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평균 메티라 정도가 30%인데 50세인 나의 메티라가 30%이면 나의 생체 시계는 20대라는 것이지요. 더불어 환경적 요인으로 외부 온도가 이 노화 관련 유전자들의 메티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느 구독자의 질문처럼 DNA 메티라를 차단 혹은 메틸 그룹을 제거하면 불로 장생이 가능할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DNA 메티라를 통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DNA 염기 서열이 우리 유전자를 결정하니까 우리가 가진 46개의 염색체 염기 서열만 다 알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끝난 인간 게놈 프로젝트지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든 결과는 우리의 유전자는 고작 2만 3천여 개. 이는 우리가 가진 전체 DNA의 1 내지 1.5%더 많이 잡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촉파리의 고작 2배에 불과한 숫자지요. 사실 이 숫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머지 98%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무관한 정크, 쓰레기라는 얘기니까요. 더불어 놀랍게도 전체 DNA 중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2%보다 4배 이상 높은 8%가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지요. 레트로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의 원인인 HIV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DNA가 아닌 RNA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세포 내로 침투해서 RNA를 기반으로 DNA를 만든 이후에 사람의 DNA로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유전체의 일부인 것처럼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조각들이 전체 게놈의 8%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러스와 인류의 긴 전쟁, 바꿔 말하면 살아남은 인류의 긴 질병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유전자 앞에는 유전자 스위치를 키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달라붙는 프로모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고유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프로모터는 우리가 가진 유전자 스위치 조절 시스템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의 발현을 차단하는 기능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계속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짠 하고 선택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DNA 메틸화입니다. DNA에 메틸 그룹을 잔뜩 붙여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려면 CpG 아일랜드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들 앞에 CpG 아일랜드를 끼워 넣고 여기에 메틸 그룹을 잔뜩 붙여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을 원천 차단한 결과 오늘날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틸화 그 자체가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DNA 메틸화라는 기능 덕분에 인류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조절해 가면서 현재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긴 시간 동안 고대 인류로부터 현생 인류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반드시 질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레트로바이러스 기원의 신시틴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포유류의 안정적인 태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DNA 메틸화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8%라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 발현을 제어해서 지금까지 인류를 생존하게 한 절대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 메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특히나 세포 분화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해서 몇십 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는데요. 이 세포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약 230여 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가진 유전자 발현 조절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수정란의 분화 단계에서 특정 유전자를 켤까 말까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DNA 메틸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DNA 메틸화에 의해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전적 각인과 X염색체 불활성화가 있습니다. 유전적 각인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동일한 유전자, 흔히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 유전자 중 하나를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형은 AO, BB 등으로 표시하는데요. A와 O가 대립 유전자입니다. 하나는 엄마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이지요. 하지만 모든 대립 유전자가 혈액형처럼 동시에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는 엄청난 메틸화가 일어나서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만 발현됩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메시지에 의해서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다 발현이 되면 신체 부위 중 특정 부위가 과하게 성장하는 베크위드 바이데만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즉 조직의 분화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DNA 메틸화에 의한 유전자 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염색체 불활성화는 여성의 성염색체 XX 중 하나를 통째로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염색체는 각각 XY 그리고 XX입니다. 그런데 Y염색체보다 X염색체가 훨씬 크고 유전자 개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성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여성의 유전자 발현을 남성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X염색체 하나를 통째로 발현되지 않게 만듭니다. 이 현상을 X염색체 불활성화라고 합니다. 불활성화시키는 방법에는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는 XIST라는 긴 RNA로 하나의 염색체를 꽁꽁 묶고 DNA에 직접 또는 DNA를 감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 여기저기에 메틸 그룹을 붙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통째로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한 유전적 각인은 하나의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X 염색체 불활성화처럼 염색체를 통째로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유전체 각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DNA 메틸화 그 자체는 유전자 발현 억제입니다. 즉 DNA 어딘가에 메틸 그룹을 붙이기만 하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지요. 그런데 이 기능이 수정란에서부터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일어나야지만 큰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8%나 되는 레트로바이러스 DNA 찌꺼기의 발현을 DNA 메틸화를 통해 차단했기 때문에 고대 인류가 현생 인류로 이어져 온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게 하는 원인도 DNA 메틸화 때문이고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도 관련 유전자의 메틸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 자체가 방어기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진화적으로 바이러스와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해온 인류의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운 좋게 DNA 메틸화라는 기능이 선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인류는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늙게 하는 부작용?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죽을래요? 아니면 서서히 늙어갈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서서히 늙어갈래요를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화는 늘상 일어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고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즉 점점 우리 유전자에 더 많은 오류가 쌓인 결과지요.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을 불로장생을 꿈꾸며 거스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변이를 고치는데 에너지라는 것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술로 이 변이를 스스로 고치자라는 것이 안티에이징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어 변이를 고치는 유전자의 발현이 줄어들었다면 그 유전자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메틸 그룹도 떼내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콜라겐 유전자의 발현이 줄어들었다면 그 유전자에 붙어있는 메틸 그룹도 떼내고 텔로미어가 짧아져 더 이상 세포가 살 수 없다면 텔로미어도 재생하게 만들고 등등 그런 게 바로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간이 바라는 안티에이징, 느린 노화, 저속 노화 기술일 것입니다. 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부위에만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래 목적은 피부에 있는 콜라겐 유전자 발현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 가서 메틸 그룹을 떼어낸다면 그건 저속 노화가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그 일을 완성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DNA 메틸화를 차단하면 불로장생이었습니다.